네, 가사 갈래 기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수곡 확인할 건데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어느 정도 확인했으니까. 일단 저번에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갔던 애들은 앞에 있는 고려가요랑 시조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고 조선 후기에 가사 갈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쓸게요. 조선 후기 가사. 그치, 이 정도 했으면 채우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자, 가사 갈래야. 자, 가사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뭐가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가사는 뭐하다, 짧다, 길다. 일단 무조건 길다, 분량이 많다, 혹은 행수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수에 제한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가사 갈래다라고 하는데요. 시조하면 머릿속에 세 줄이 있었어야 되는 것처럼 가사 갈래 하면 긴 분량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 갈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정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문이라고 하죠? 운율감이 있는 글이다라고 해서 네, 운문이라고 하죠. 예, 그쵸? 그래서 운문이고요. 운문이야. 가사도 시야. 자, 시인데 운문인데 뭐처럼 길어? 소설처럼 길잖아. 그러니까 뭐처럼? 산문처럼 길다란 얘기야. 그래서 운문하고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과도 기적 형태다. 분명히 운문은 운문인데 산문처럼 굉장히 큰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행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멈추고 밑에 있는 따로 쓸게.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작자층은 안 써가지고 작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분량이 많다는 것과 작자층을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 안에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위에 좀 쓸게.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어가 가사 내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해석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한자어를 많이 썼다라는 것은 뭐의 반증이기도 하냐. 작자층이 고위 계층일 것이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 계층이 주로 가사를 썼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이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주로 썼겠구나, 가사 갈래를. 근데 나중에 우리 책에 있긴 있거든요. 동심가라고 개화가사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얘기인데 나중에 가면 누구도 향유를 하긴 합니까? 평민도 향유를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시험 범위에는 사대부가 쓴 가사를 가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알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가사 갈래 우리 조선시대는 몇 음보라고 기억하기로 했지? 4야, 3이야. 4인 거 이제 알겠지, 그치? 자, 고려시대는 3인 거고요. 이때는 4음보입니다. 4음보고요. 글자 수는 3, 4조 내지는 4, 4조로 4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느냐? 자, 형식하고 그 주제에 따라가지고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번에 제가 강조를 중간고사 때 많이 했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자, 향가에 가장 발전되어 있는 향가를 몇 구체 향가라고 하지? 19체 향가라고 하지? 19체 향가의 낙구의 시작이 무조건 뭐라는 조건이 있어? 감탄사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그 감탄사라는 조건이 어디까지 이어져서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 3음절이라는 조건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문학에는 어디에 조건이 있구나? 마지막에 조건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종류, 형식에 따른 종류를 지킬 때, 뭐 구분을 할 때 그런 애들을 활용합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시조에서 영향을 받았다. 혹은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의 영향을 받아서 얘도 마지막에 오는 부분에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얘는 가사이기 때문에 말을, 얘들아, 그 시조의 3장이 있잖아. 처음에 있는 걸 무슨 장이라 그래? 초장, 중장, 종장이죠. 마찬가지예요. 혹시 모르니까 쓸게요. 가사 갈래에도 마찬가지로 처음, 중간, 끝이 있어요. 처음에 있는 걸 서사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걸 본사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오는 것을 결사라고 얘기합니다.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있는데요. 결사 부분에 이 글자 수가 정해져 있겠지요. 자, 그럼 결사 부분의 글자 수 기억하는 사람? 3? 오케이. 3, 5,
3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글자라는 게 그러면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었던 것이 따온 거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가사도 마찬가지로 뭘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43이고요. 만약에 이런 형식을 잘 지키는 게 있고 이 형식을 파괴시켜버리는 가사도 있습니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3543의 형식을 지켰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지? 그래, 정격 가사다. 정해져 있는 격식을 준수했다라는 뜻이잖아. 정격 가사. 그 다음에 격식이 정해져 있다. 뭐 정격 가사. 그 다음에 이걸 안 지켜서 무슨 격 가사? 변격 가사 바꾼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상충곡이라고 우리가 할 작품은 가사 갈래의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격 가사입니다. 형식 정해져 있는 건 첫 작품이니까 당연히 지켰겠죠? 정격 가사입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따라 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는데 주제도 제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외우자라고 했어요. 3개, 1개 묶어볼게요. 자, 주제. 누구의 삶을 생각하면 되냐. 작자가 주로 이 당시에는 조선 때는 사대부가 주로 향유를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사대부의 인생을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대부 남성들이 주로 썼기 때문에 남성 사대부의 인생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조선시대에서 남성 사대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 어디한테 충성하는 거? 임금한테 충성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임금한테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성공했어. 임금한테 사랑을 받았어. 임금의 성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 그랬을 때 뭘 보내줘? 왕이? 일을 빙자한 휴가를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게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 가서 쉬다가 와. 쉬면서 일도 좀 하고 와. 라고 해서 지방으로 보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쓴 거라고 해서 무슨 가사라고 해? 기행 가사라고 하잖아. 그치? 기행 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을 갔어. 근데 하다가 맨날 승승장구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삐끗하면 임금한테 모함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신하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얘가 뭐를 간다? 유배를 간다. 유배를 가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유배 가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사대부들이 말년에는 대개 어디로 가요? 초월해서 자연으로 가잖아요. 자연에서 숨어 지낸다. 무슨 가사라 그래? 은거도 되긴 해. 은거적이란 표현도 있는데 명칭으로는 무슨 가사라고 하냐? 숨어 지낸다라고 해서 은일 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숨을 은자를 쓰는 것이죠. 숨어 지내는 은일 가사가 있다. 여기까지는 주로 남성 사대부들이 쓰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오는 것은 여성 사대부가 쓰는 것입니다. 여성 사대부 보통 결혼한 이후에는 어디에 박혀 있어? 집안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당시의 정서상. 그래서 뭐하는 그 처박힌 안방에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고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남편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쓴 게 있어. 그런 걸 무슨 가사라고 할까? 자, 그 부녀자들이 머무르는 방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규방 아니면 내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규방, 내방 규방과 내방 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참고로 오늘 할 상충곡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약간 굳이 따지면 은희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내용의 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고요. 본문으로 갈게요. 네, 233쪽입니다. 교과서. 생각해볼게요. 상충곡. 자, 보시면은요. 상충곡은 자연에 묻혀서 공경치를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읊은 가사 갈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홍진, 얘들아 홍진 정도 해석할 수 있지. 긍정, 부정? 부정. 얘가 얘기하는 거는 속세를 얘기한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모습, 붉은 먼지라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속세의 모습을 우리가 홍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가 부정이고요. 번거로운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뭐 하는 거다? 자연 친화다. 자연을 버타여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있다라는 건데요. 집 주변 시냇가 봉우리로 장소를 이동한다가 꽤 중요합니다. 얘가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봉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뒤에 자신의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리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100년 동안 살아간다면 참 뭐하다?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속세의 사람들보다 못할 것 없음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주제의식은 조선시대 문학의 한 경향을 표현한다. 또한 이 작품은 현존,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첫 작품이다라고 해서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 특징을 잘 보존한 성격이 있는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했어요. 형식적인 특징을 잘 보존했다라는 건 무슨격 가사라는 뜻입니까? 정격 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격 가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시대의 문인이다. 사대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춘곡이라고 하는 소개를 조금 받고요. 밑에 개관을 좀 볼게요. 작품 개관. 방금 얘기했다. 정격가사 격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결사 부분에 3543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정격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 썼어? 양반이 썼으니까 양반가사. 그리고 내가 아까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슨 가사라고? 은일가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 속에 숨어 지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은일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정적, 묘사적, 예찬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찬,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여기서는 자연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건데 자연 중에서 특히 어디에 대해 찬양을 하는 거야? 경치. 어느 계절의 경치? 봄이잖아. 상춘이니까. 그래서 봄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엿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봄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와 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예찬과 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가도라는 표현이 지금부터 많이 나올 건데요. 강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강과 호수인데 대유법이잖아, 얘들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부부를 통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대유법이잖아. 강과 호수가 자연의 일부죠. 그러면 이 강호가 얘기하는 게 뭐야? 자연이야. 그 자연을 즐기려는 태도가 강호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호가도와 안빈낙도는 당연히 알 거니까 자신의 소박한 처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만족하면서 도리를 추구하는 걸 안빈낙도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흥취야. 봄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사 갈래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정격가사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더라 라고 했고요. 장소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시장 전개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게 감정이입이랑 주객전도식 표현이 있습니다. 주객전도 뭔지 아시죠? 손님이랑 주인이 뒤바뀌어 있는 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되게 많아요. 수사법이. 서리, 대구, 직유, 의인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앞부분부터 확인을 할 텐데 정리 잘 되어 있어서 한 번만 읽어갈게요. 서사, 본사, 결사의 내용이 뭐냐? 서사는 시작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 두 번째가 봄 경치에 대한 예찬.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로 갑니다. 오케이? 네. 본문 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상춘곡은 제목부터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상춘곡이잖아. 끊어볼게. 상춘곡. 곡은 노래라는 뜻이니까 알 것이고 밑에 노래, 춘, 봄, 감상인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완상이야. 걸으면서 천천히 감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상, 감상. 그래서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노래, 봄을 즐기는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을 구경하고 즐기는 노래다, 봄을 기리는 노래다라고 해서 상춘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상춘곡은 최초의 뭐다? 가사 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가사 작품이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왜냐면 이건 선지에 자주 나와요. 최초의 가사 작품으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요. 정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사대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대부 양반인데 이 사람이 뭐 했을 때 쓴 거냐? 위치가 있어요. 전라북도 태인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태인에 뭐 했을 때, 은거했을 당시에 쓴 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이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 이런 식으로 가겠죠. 서사 부분에서는 내가 왜 자연 속에 있게 되었는가? 자연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야. 얘들아, 나는 이 성춘권 정말 많이 했겠지. 많이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너희들이 내가 그냥 쓱 해석한다고 너네도 쓱 넘어가면 안 된다. 자기가 모르면 써야 된다. 내가 다 써줄 수는 없지만 해석하는 게 관건이야 얘는. 자, 시작.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 소재인 뭐가 나왔냐? 홍진이 나왔어요. 근데 중심 소재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의 중심입니다. 자, 홍진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먼지? 붉은 먼지다. 그래서 제가 붉은 먼지라고 해 사람들끼리 부대끼면 먼지가 나는 것처럼 세상 속의 어지러운 상황을 우리가 홍진, 속세의 모습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세속적이다. 속세, 세속. 자, 속세적이고 세속적이다. 그런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봐봐, 이 정도 안 쓸 거야? 알지? 자, 홍진에 묻혀있는 분들이요 란 뜻이야. 이때 분이라는 게 이분, 저분 했을 때 그 분이야. 그러니까 분들, 사람 인자, 사람들이요 란 뜻이야.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미천한 중생들아, 너희들은 뭐 홍진에 살지?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아 까지 이내생에 어떠한고라고 했어. 이 내라는 거는 나의 준말이야.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한 것 같으냐 이거지. 그러니까 약간 자랑이야. 야, 너네들은 세속에 살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지? 나는 참 편하고 좋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랑의 의도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오시면 되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물어봤어. 옛사람의 풍류, 자연 친화적인 시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류입니다. 자연을 만끽하는 것을 우리가 풍류라고 했죠. 참고로 이거는 강호사시가 할 때 하는 얘기인데 술을 감상하는 자연의 모습이 있으면 풍류적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연의 즐거움에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럼 어떤 자연의 즐거움이냐? 옛날 사람들이 즐겼던 자연의 즐거움의 수준에 미칠까 못 미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뭔 얘기냐? 봐봐요. 얘가 전국인인데 이 사람이 자연을 처음 즐긴 사람이야? 당연히 아니죠. 옛날에 있던 중국의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조상들도 즐겼겠지. 그럼 이 옛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과거의 조상이야. 조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조상이냐? 자연 친화를 먼저 실행을 했던 애들, 자연 친화를 먼저 실천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자연 친화를 했던 사람들의 풍류 앞에 말을 추가할게. 미칠까 앞에 풍류 수준에 미칠까 못 미칠까라는 거. 이때 미치다라는 건 이게 아닌 거 알지? 그 미치다가 아니라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미칠까 못 미칠까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도는 뭐야? 내가 옛날 사람들이 느꼈던 즐겼던 그 자연 친화의 수준을 지금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단 얘기야. 그래서 미칠까 못 미칠까는 미친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도달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뭐가 드러난다? 옆에 보면 자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만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 속의 삶이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다시 볼게요. 나머지는 수사법입니다. 미칠까? 미친다는 얘기야. 어떠한고? 이것도 자랑인 거죠. 얘네들은 다 서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성이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대구법도 뭐 넓게 봤을 때 가득은 합니다. 자, 처음이니까 한 번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가사갈래 몇 음보라고요? 4음보라고요. 끊어 읽어볼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여기까지 미칠까 못 미칠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한 번만 쓰고 가자. 몇 음보다? 4음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천지간에 해석되니 하늘과 땅 사이에, 즉 이 세상에서 란 뜻이죠. 남자 몸이 날만하니 많건많은, 하건많으니 많건많은이죠. 나만한이란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세상 속에서 부가 설명서 쓸까? 자, 세상 중에 뭐가 많아? 남자 많겠지. 반이 남자겠죠. 근데 남자이면서도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대부들 많죠. 널리고 널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지 많은 하다가 많다잖아. 많지 많은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 산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체크하는 파란색 동그라미는 자연이랑 연관되어 있는 배경입니다. 산림, 산과 수풀이잖아요. 수풀림자. 그러면 숲이야. 숲에 묻혀있어서 지락 했어요. 제가 네모로 좀 체크하는 애들은 이 자연 친화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시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락 해석해야 되더라. 지극한 즐거움이란 뜻이야. 여기서 뭐 더할 나위라고 했는데 지극한 즐거움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세상에 나랑 비슷한 남자들은 많고 많아. 하지만 그 남자들이랑 내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산림, 어디에 묻혀 있어? 자연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 묻혀 살기 때문에 지락을 알고 있어. 지락이라는 게 즐거움이잖아. 나는 뭐의 즐거움을 알고 있어? 자연을 만끽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천지간 남자와 나를 비교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교했을 때 뭐하다? 난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를리에 풍월주인 되었어라. 그러면 장소가 나온다. 첫 번째 체크할게요. 수간 모옥 체크해놓고 동그라미 1번. 공간적인 장소야. 공간만 쓸게 처음이니까. 공간에 이동에 따른 전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수간 모옥이야. 대략적으로 그리면 작게만 그릴게요. 자, 수간 모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초가집이에요. 이 사람이 소박하게 산다라고 했잖아요. 자연 속에서 이런 집 하나 만들고 사는 거야. 벽계수 앞에 두고 열심히 정기 수업 때 외웠던 거 떠올려봐 얘들아. 물 숫자가 있고요. 벽자가 푸를 벽자예요. 그러면 무슨 시냇물? 푸른 시냇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푸른 시냇물을 앞에 두고 송죽 해석되지? 소나무, 죽,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 우를리에 풍월주인이 되었다. 우를리는 모를 수 있잖아. 우를리는 뭐 빽빽하게 우거진 속이라고 했는데 울창하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나무하고 대나무가 울창하고 있는 곳에 풍월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별표한다. 풍월주인 별표. 네모도 한번 하세요. 풍월주인. 자, 이 시의 주제를 관통하는 시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풍월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풍월이 마찬가지로 뭐야? 바람이랑 달이란 뜻이지. 하지만 진짜 바람이랑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할 수 있다? 자연 전체를 얘기할 수 있다. 당연한 건데 얘도 무슨 법일까? 대유법이지. 풍월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일부인데 얘기하는 게 자연 전체니까. 대유다. 일단 써놓고. 자, 그럼 자연 속에 내가 뭐가 됐다? 주인이 됐다. 나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만끽하는 삶을 완전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풍월주인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간략한 그림을 그릴게. 내가 지금 집을 초가집 앞에 살고 있는데 앞에는 푸른색 시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뭐 소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뒤에 있다는 거야. 이건 겸사겸사 써놔. 이런 식의 장소.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나무가 있는 이런 장소들 묶어서 쓸게.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명당이라고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정확히 배산 임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배산 임수의 명당 지형이다. 나는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 학교에서 풍월주인이 네. 자연의 주인인데 자연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역설법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학교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해요. 네. 역설법이 될 수는 있긴 하지. 근데 뭐 과장된 표현이다, 역설된 표현이다, 이게 막 정설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역설로 그냥 이 참조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봐봐. 서사를 잘 봐야 돼. 서사는 무슨 얘기야? 봄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자, 봄 얘기는 시작도 안 했고 내가 자연 속에서 묻혀 있어가지고 봄을 만끽할 준비가 됐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연 속에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야.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비교하는 거야. 겨울이라고. 이 시가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기해줬어요. 계절을 대놓고.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봄이 돌아왔다. 새봄,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봄이 왔어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는 봄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다 체크해 볼게요. 도화 행화, 석양리, 녹양방초, 새우. 아주 솔직히 다 나와 있어. 내가 쓸 게 없긴 한데 원래는 쓰면서 공부하는 게 좋긴 해. 봐봐. 도화는 알지, 얘들아? 도화 무슨 꽃? 복숭아꽃. 그러면 너네가 뒤에 따라오는 친구를 외워주면 돼. 행화는 무슨 꽃? 살구꽃. 같이 세트로 외워. 복숭아꽃, 살구꽃.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 이거는 뭐 추가적인 얘긴데 주견하는 뭘까요? 그렇지. 주견하는 진달래꽃입니다. 이건 참조 차원에서 알아두시고요. 진달래꽃. 자, 그랬다. 그러면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석양도 마찬가지로 저녁이잖아. 하강적 이미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들아. 쓸까? 뭐 하강? 자, 그러면 상상해야 돼. 복숭아꽃이랑 살구꽃이 석양이 피는 와중에 시간적 배경 저녁이야. 그런 중에 피어있어. 아름다워. 녹양, 방초 해석해야 된다. 녹, 양. 푸를 녹자에다가 버들 양자. 그럼 버드나무가 푸른색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방초, 푸른색의 풀이란 뜻이야. 밑에 보면 푸른 버드나무의 향기로운 풀이다. 자연이야. 푸른색이랑 붉은색, 도화행화. 들이 새우 중에 푸르도다. 원래 그거 아시죠? 막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비 온 이후에 그 풀에 뭐가 맺혀? 이슬이 맺히잖아. 이슬이 맺히면 더 반짝반짝 예쁘다고.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 우자가 무슨 우자? 비우자. 근데 정석가에 보면은 새 모래라는 게 나오거든? 그때도 똑같은 의미야. 어떤 모래냐? 미세한 모래라는 뜻이야. 얘도 무슨 비야? 미세한 비야. 미세한 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뭐 가늘게 내리는 비라고 했는데 가랑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잖아. 가랑비. 가랑비의 푸르도다. 그러면 자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다. 무슨 법? 당연히 대구법. 비슷한 구절 같이 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색채어를 쓰고 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녹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 도화, 행화. 얘는 자리 없어가지고 따로 옆에 뺏었을게, 나는. 도화라고 하는 것에 겸사겸사 알아두시면 좋은 거. 자, 봐봐. 신선들이 머무르는 세계가 있어. 뭐라 그러지? 무릉도원이라고 하지? 무릉도원에는 뭐가 많아? 복숭아 나무가 많아. 그래서 이 도화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할 수 있냐? 무릉도원을 상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선사상 혹은 도교, 사상을 얘기할 수 있다. 신선사상과 도가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경지에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신선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다시.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무릉도원에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자연 풍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도가사상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봄의 풍경 속에서 내려갈게요. 유명한 구절이 있어.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했어요. 말다 열심히 외웠잖아. 우리 정규 수업 때 말다 무슨 뜻? 재단하다. 그러니까 딱 자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칼로 잘라낸 것인가? 이런 의미야. 밑에 나왔으니까 여기만 체크할게. 칼로 재단한 것인가? 붓으로 그린 것인가? 봐봐. 앞에 이 말을 넣으면 좋아. 이 말이야.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뭐 같다? 그림 같다. 그치? 그래서 칼로 말아냈다는 건 칼로 잰 듯이 깔끔하게 잘렸다 할 때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자로 잰 것 같이 아름다운 풍경. 그 다음에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뭐뭐한가 비슷한 구절 같이 아이들 뭐라 그래? 비슷한 구절 같이. 맞다. 대구법. 오케이? 자, 그러면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탄이야. 이거는 풍경, 봄의 풍경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가, 봄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끌고 와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화신공이라고 했어요. 신이 무슨 신자야? 나와 있니? 이 신자네. 뭐야? 신, 갓 할 때 신이야. 그러니까 신의 뭐가? 공로가, 공, 업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신의 만물을 창조한 우리의 신의 공로가 물물마다 물건 물자니까 물건 그러니까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헌사롭다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헌사롭다 무슨 뜻? 야단스럽다인데 정확한 표현은 화려하다가 좀 더 맞긴 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너무너무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누가 만든 수준 같아? 누가 만들어낸 것 같아? 신이 만들어낸 수준 같아. 그러면 신의 뭐가 이걸 만들어낸 거, 자연물을 만들어낸 게 신의 업적이잖아. 그게 물건마다 야단스럽다는 거는 정말 화려한 신의 업적으로서 자연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답다 라는 얘기잖아. 극찬이야, 극찬. 알겠지?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 수풀에 우는 새 시험에 나오지. 이건 그냥 항상 나와. 별표. 자, 수풀은 알 것이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뭐의 기운?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웠다라는 거는 못다 해서 봄의 기운을 차마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이런 날이야. 소리마다 교태로다라고 했어요. 교태, 뭐를 부리는 거? 아양과 교태라고 이 송민구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양을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애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새가 있는데 수풀에 짹짹 새가 울었어. 근데 그 우는 새를 보면서 쟤도 봄의 기운이 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봄 좋아 짹짹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봄을 못 내겨워서 얘가 애교를 부리면서 짹짹 봄 좋아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잖아. 얘는 가만히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내 감정을 뭐 하는 거지? 집어넣는 거야. 초운에도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할 때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는 새는 뭐다 얘들아? 뭐다? 가만히 있는데 넣었잖아.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옆에 다시 한번 쓸게 얘들아. 우는 새는 뭐라고 얘기해도 돼? 문학 용어로서 감정이입은 이거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 기억나지?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원래 나랑 객관적으로다가 1도 상관없는 앤데 걔를 나랑 상관 있는 것처럼 끌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이거 간단하게만 쓸까? 자, 첫 번째는 감정이입이야. 가만히 있는데 감정을 넣어가지고 표현은 감정이입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유리왕의 황조가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유리왕 황조가에 나오는 황조처럼 대조했을 때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번 그 대상에 대해서 뭐 했을 때 그걸 보면서 나의 정서가 떠올랐을 때 환기되었을 때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감정이입에 대해서 한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감정이입이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 풍월주인에 이어서 이 시를 관통하는 시어들 중에 하나 물아일체다. 물아 끊고 일체. 물건 대상과 자할 때 자 내가 뭐가 됐다? 하나의 경지 이뤘다. 나 지금 뭐야? 자연 이꼴 나야.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경지 이르렀다라는 거야. 그만큼 자연 속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 이러니까 흥이야 다를 소냐 흥이 다를 소냐라는 건 흥이 안 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서리적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규 수업 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봄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지금 만끽하고 있어. 그런 모습인데 자연이랑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를 물심일려라고도 한다 그랬거든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심일려. 마음과 자연이 일려, 동일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가 아직까지 나 초가집 앞에 있었다. 내 집 앞에서의 이야기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시위에 걸어보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정자 세 번째. 뭐 이걸 같이 묶어서 보이기도 하는데
자, 시비가 뭐야? 알지? 고전 시가에서 시비는 그 시비 거는 거 말고 살인문이라는 뜻이야. 쪽문, 조그만 문. 그래서 살인문 나와 있어 밑에. 살인문에 걸어보고 생각하셔야 돼. 자, 아까 그 초가집 있었지? 초가집 바깥에 뭐 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쪽문에 살인문에 나왔어. 거기에 걸어왔어? 그리고 어디에 갔느냐? 결과적으로 정자에 갔습니다. 정자는 뭐 하는 곳이야? 쉴 수 있는 곳이야. 그치? 공원 같은 데 보면 있잖아. 그런 정자로 갔어. 그래서 내가 집 주변에서 봄 경치를 본격적으로다가 구경을 하는 거지. 뭐뭐에 뭐뭐하고 뭐뭐에 뭐뭐하니. 소유 음영. 여기부터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소유 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직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뒤에도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올 거거든요. 소유 음영은 어떤 의미냐. 조용히 읊조리면서 걸음. 아니면 뒤에 나오는 표현이랑 비슷하게 조용히 시를 읊조리면서 걸음. 산보야, 산보. 산책이야. 그래서 읊조리며. 앞에 뭐 쓸게? 조용히 읊조리며 걸음. 산책. 그래서 조용히 읊조리면서 걸었어. 소유 음영하여 산일이 어떤 일이야? 산속에서의 일과 산속에서의 일이 뭐하다? 적적하다. 그럼 얘가 여기까지만 해도 자연 친화에 대한 기쁨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안타까움이야. 왜? 이 좋은 걸 누구만 아니까? 나만 아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한중진미 중요. 얘도 네모 정도 해볼게요. 한중진미 해석되니 한가로운 중에 느끼는 진정한 맛이란 뜻이지. 그러면 그게 뭐야? 자연의 참맛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한가로운 중에 느끼는 자연의 참맛. 다시 한가로운 중에 느끼는 자연의 참맛을 갖다가 우리가 한중진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앞에서 나왔던 강호가도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자연 속을 여유롭게 즐긴다. 강호, 한가로운 정치, 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호 한정의 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누구만 알아? 나만 안다고. 알리 없이. 알지 얘들아? 알 사람이란 뜻이지. 알리 없이 뭐다? 호재로다. 혼자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안을 합니다. 이웃들아, 나만 뭐 하지 말고 너네도 즐기자라는 뜻이야. 이웃들아 불렀어. 무슨 법? 부르는 거? 도노법. 아이들 대답을 재촉해야 대답할 거야. 도노법. 자, 산수 구경 가자 쓰라. 지금부터 뭐 하자? 산 구경, 물 구경 가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 2번, 3번 공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는데 쓰라 알고 있지 얘들아? 얘는 무슨 어미야? 청유형 어미야? 가자는 거야? 자, 얘기한다.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여기 유명. 아침에 채전하고 나초에 조수하세. 자, 봐요. 답청 해석해야 되는데 풀을 청, 밝다, 답사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푸른색을 답사하는 건 뭐 하는 얘기야? 풀을 밟는다. 푸른색이 풀이잖아. 풀을 밟는다라는 건 산책이야. 자연 만끽하는 거야, 지금부터. 산책이란 뭐 하고, 지금, 오늘 하고, 끊고, 욕기란 내일 하세. 무슨 욕이야? 이게 물 숫자 안에 들어가 있거든? 목욕이야. 그러니까, 시냇물에서 목욕하는 거, 뭐 산책하는 거는 지금 하고, 목욕은 내일 하자. 여유로움, 자연을 즐기는 모습. 아침에 채산하고, 아침에는 뭘 하자? 채집하자. 산을 채집하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물 캐자, 산나물 먹자. 그런 얘기고요. 나조해, 중요하다. 저번에 그 고세코가 시험 범위 상충곡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애가 나한테 가지고 와서 물어보더라고. 나조해야. 자, 나조해가 뭐야? 저녁이야. 근데 뭐같이 생겼어? 낮같이 생겼으니까 헷갈리지 마. 저녁이야. 다시 저녁이야. 자, 그러면 아침에 이거 하고 저녁에는 뭐 하자? 조수하자. 낚는 거야. 물을 낚는 거야. 뭐 하자? 낚시하자. 원래 풍류하면 빠지지 않는 게 낚시, 술 이런 거잖아. 시간 많아야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란 뭐뭐하고 뭐뭐란 뭐뭐하세. 무슨 법? 대구법이다. 네. 가사는 원래 대구법이 그냥 거의 상시적으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자연 만끽 시작. 갓 고여가지고 란 뜻이지. 이제 막 고여서 익은 술을 말했잖아요. 풍류하면 빠지지 않는 대상이 뭐다? 술이다. 술을 마시면서 뭐 하는 거야? 풍경을 바라본다라는 거지. 술을 갈건으로 밭아두고, 갈건이라고 하는 것은 채방 같은 데다가 걸을 수 있는 헝겊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칡으로 짜서 만든 두건이라고 했는데 헝겊이나 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 헝겊 내지는 천을 두건으로, 갈건으로 밭아놓고라고 했어. 그러면 그 얘기 했잖아요. 원래 술은 어디서 담가 먹어요? 집에서 이런 항아리 같은 데 해가지고 뭐예요? 숙성시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술은 기본적으로 뭘 숙성시키면 술이 돼? 곡식이야. 그래서 말했잖아요. 맥주는 보리 맥주잖아요. 보리 숙성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곡식을 뭐 하면 숙성시키면 술이 되는데 왜 굳이 밭나요? 왜 굳이 거르나요? 이 말의 의미는 뭘 거르냐? 곡식 찌꺼기를 거른다는 얘기겠죠. 술 막는다 얘기야. 이제 막 익어가지고. 찌꺼기. 곡식 찌꺼기를 거른다. 자, 걸렀어요.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 이것도 자연이죠. 생각해보세요. 꽃나무 가지면 옆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막 꽃이 달려있는 거야. 그치? 거기에 꽃이 이렇게 달려있어. 뭐 꽃이 달려있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꺾어서 수놓고 먹으려. 이거는 해석이 좀 분분한데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 근데 뭐 맥락은 비슷해. 어떤 의미는 옛날에 그런 거 알아요? 꽃 좀 보는 거. 하나 떼고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런 거의 의미로 하나 떼고 술을 놓으면서 하나, 둘 이게 수세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꽃을 세면서 하나 떼고 술 먹고 하나 보고 술 먹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어쨌든 자연을 즐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꽃나무 가지를 걷고 술잔수를 세어가며 먹는다 또 있고요. 아니면은 꽃잎을 센다의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술을 마시면서 자연을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다. 자연 친화적이다. 풍류적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자, 그랬어요. 술까지 있으니까 완벽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물화일체의 경지에 가는 게 있어요. 밑에 봅니다. 자, 이게 최대야.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이 지금 꽃나무 가지 앞에 앉아가지고 술잔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뭐가 부냐? 화풍이야. 꽃화 아니야 이거? 온화할 때 화야. 따뜻한 바람이란 뜻이야. 왜냐? 봄이니까. 자, 화풍은 따뜻하고 화창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듯은 잠깐 사이에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화풍이 잠깐 사이에 불어와서 녹수, 푸른물, 되지?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향, 푸른 색깔의 향, 풀냄새, 오케이? 풀냄새는 잔해지고 낙홍, 떨어질 낙자에다가 붉을 홍자야. 떨어지는 붉은색, 나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니? 꽃나무 가지 아래에 있지. 바람이 불어. 꽃나무의 가지에 있던 꽃이 떨어지는 거지. 얘는 무슨 뜻이야? 꽃잎이란 뜻이야. 꽃잎은 오세진다.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절 나왔으니까 대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상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전국인이야. 자, 나 이렇게 있다. 술잔 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저기 건너편에 자연이 있겠죠. 시냇가가 있겠죠. 그 화풍이 불어왔어. 어디 위로? 푸른 색깔 물 위로 화풍이 불어왔어. 화풍이니까 따뜻한 바람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게. 자, 온화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다.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기 위에 아까 꽃나무 가지 있다라고 해서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걔가 푸른색 향을 가지고 왔어. 일단 1차적으로 푸른색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저기 너머에 있던 숲의 향기를 들고 왔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쓸게. 청향을 나한테 가지고 왔어. 나한테 냄새를 줬어. 그지? 그리고 더불어서 뭐까지 했냐? 꽃나무 가지 밑에 있었으니까 이 바람이 뭘 만들어? 꽃잎을 떨어지게 만들어. 근데 그게 어디에 졌냐? 내 어깨 위에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의 모습이 청향이 어디에 졌냐? 정확히는 잔에 졌다라고 했어요. 술잔 안에 담기고 내 어깨에는 꽃잎이 있어. 나랑 자연이랑 지금 뭐 됐다? 하나 됐다. 완전 진짜 물리적으로도 하나가 됐잖아. 지금 하나가 됐으니까 여기서 자연과 동화된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의 경지냐? 자연이랑 내가 하나 된 물화일체의 경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중요. 자, 그래서
오케이? 자연 만끽 성공. 그 다음에 준중이 비었거든 날더러 아래여라 소동 아래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이랬어요. 아까 술 마시면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준중은 술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더러 말해라. 술 없으면 말해라. 뭐 하겠다? 사주겠다. 소동 아이. 하인이야 하인. 하인 아이더러 주가 술집. 술집에 술을 물어. 술을 묻는다는 건 술을 사서. 술 없으면 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 뒤로. 얘들아, 나 그냥 안 했는데 알지? 화풍, 청향, 녹수, 낙홍 했을 때 녹수랑 낙홍은 색채어랑 시각적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화풍이랑 청향은 각각 뭐 따지면 촉각과 후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안 쓸게요, 저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하기로?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어른은 어른이야. 막대 잡고 막대는 지팡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갔어요. 술집에 술을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 비슷한 게 나왔어. 앞에 있는 소요 음영이랑 비슷한 뜻이야. 자, 옆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천천히 거닌다. 앞에서는 뭐 시를 읊조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의미예요. 읊조리며 걸음. 다고 해서 미음 완보라고 얘기합니다. 하여 시내가 자, 장소 이동 지금 따지면 제 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4번이에요. 자, 4번에 왔다. 뭐로? 시내가 넓은 곳으로 왔어요. 그죠? 자, 시내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까지 좀 읽어볼게. 명사 그거 말고 그 명사 말고 이때 사자는 모래의 사장 할 때 모래야. 자, 모래인데 어떤 모래냐? 무슨 명자? 이 정도 읽을 수 있잖아. 밝을 명자야. 그럼 밝은 모래라는 건 깨끗한 모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곱고 깨끗한 모래에다가 좋은 물 아시죠? 좋다가 무슨 뜻이야? 좋다가 무슨 뜻이야? 고어로. 깨끗하다. 좋다가 뭐야? 그게 like잖아. 그치? 그게 좋다지? 그러면 얘는 깨끗한 물이야. 자, 그럼 생각해야 돼. 갑자기 그럼 명사 얘기를 왜 했냐? 나 지금 어딨니? 시냇가에 있잖아. 시냇가에 보면 1급수 물은 안에가 다 비쳐 보이죠? 여기 안에 흙이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보인다는 거야. 그 정도로 깨끗한 물에 내가 뭐 했어? 설거지 하는 거야. 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에 잔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마셨어. 이제 드는 거야. 청류를 구워보니 청류 자연이죠. 푸를 청에다가 그 급류할 때 유예요. 그러니까 물결. 푸른 물결. 지금 시냇가에 있잖아. 푸른 물결을 그어보니 끊어. 떠오는 것이 어두자운근 떠오는 것이 뭐하다? 도화로다 했어요. 별표. 자, 앞에서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도화가 다시 한번 쓰인 거야. 자, 이 사람은 지금 시냇가에 있는데 시냇가를 자세히 굽어보니까 뭐가 떠다녀? 빨간색 꽃잎이야. 그게 바로 무슨 꽃이야? 복숭아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숭아꽃을 갑자기 왜 봤느냐?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가 그것인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도화 행화하면 뭐다? 무릉도원이다. 그래서 도가 사상이야. 내가 지금 어디랑 하나 됐다? 시냇물에서 자연이랑 하나 돼서 마치 뭐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신선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도화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쓰면 도가적이다. 도가 도교. 신선. 도교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이런 도가적이다라는 거고요. 도화가 있도다라는 건데 뒤에 주격조사 이가 있는 거야. 참조해 두시고요. 돌아오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래서 저기 매가 저기 산이 그것인고? 라고 물어봤을 때 그곳이 바로 뭐냐면 무릉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시냇가에 있는데 저기 너머에 보이는 뭐가 있냐? 산이 있어. 이게 마치 나한테 뭐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무릉도원처럼 느껴진다는 건데 진짜 무릉도원이란 건 아니고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릉도원처럼 멋지다. 서리법. 그것인가? 서리법과 여긴 표현이죠. 자, 그럼 갑니다. 송간, 무슨 송? 소나무. 뒤에는 사이간자. 그럼 소나무 사이란 뜻이야. 소나무 사이 새로 또 나왔잖아. 새우가 아까 무슨 비지? 가랑비. 미세한 길이잖아. 세로니까. 무슨 길이야? 오솔길이야, 오솔길. 좁은 길. 자, 그럼 봐요. 오솔길에 내가 아까 미리 해놨잖아. 두견화를 비춰들고 두견화가 무슨 꽃? 진달래꽃. 오케이? 그럼 나오는 꽃이 3개야. 도화, 행화,
복숭아 살구, 그 다음에 두견화, 진달래. 자,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장소예요. 봉두로 갑니다. 봉두라는 건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산봉우리 예 5번. 그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연 친화시들은 결과적으로 다 높은 곳에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잘 보이니까? 경치가 잘 보이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봉두에 급히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봐.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겁나 높이 올라갔으니까 막 안개 있겠지 이렇게. 그치? 구름 속에 앉아보니까 천촌말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천촌 끊고 말락. 봐요? 천촌. 1000개의 촌. 그러니까 어촌 마을 하면 그 어민들이 사는 마을을 어촌이라고 하잖아. 그때 촌이야. 그러니까 마을이란 뜻이지 1000개의 마을과 10,000개의 부락이란 뜻이에요. 부락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쿵야 알죠? 쿵야. 내가 그 얘기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뭔지 알지? 봐봐. 이 쿵야가 나오는 게 야채마을 부락리라고 옛날 완전 고전 게임 있어. 그때 부락리가 야채 마을의 부락.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이야, 얘도. 이해돼요? 어쨌든. 자, 그러면 10,000개의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는 여기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 있는 뭐가 다 보여? 마을이 다 보여. 그런 얘기지? 그래서 곳곳에 펼쳐져 있다. 연하일이는 금수를 재폈는 듯까지 읽어볼게요. 자, 알잖아. 그거 말고. 나이 어린 거 말고. 안개와 노을이잖아. 그 다음에 안개와 노을 때 쓰고. 그 다음에 일휘. 날 일자야. 그치? 그리고 날 이는 해야. 휘는 휘황찬란할 때 휘를 생각하시면 돼요. 빛나다. 해가 빛남. 광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개와 노을이고 해가 빛나. 그게 마치 금수를 펼쳐놓은 듯 이 금수가 우리가 열심히 외운 그 금수 아닙니까? 짐승 말고. 뭐예요? 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비단을 재폈는 듯, 뭐한 듯, 밑에 있으니까 안 쓸게. 펼쳐놓은 듯 하다. 그러니까 직유법을 써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보이는 게 뭐 노을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막 주변에 안개 있고 그런 모습이 마치 뭘 펼쳐놓은 것 같다?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시야.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야. 검은들이 검었던 들판, 다 죽어있던 들판이니까 어느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겨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가 됐다? 봄빛, 봄의 빛이 유여할시야. 있다, 여유가 있다. 뭐가 있냐? 봄의 풍경이 풍성하다. 여유가 있더라. 중요? 마지막이야? 자, 결사. 여기까지가 본사고 마지막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다라는 것인데요. 공명도 날 끼우고 시험에 나와 이거는. 봐봐. 여기서 몇 개 부정적인 단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중심이 있는 게 홍진이라 그랬어. 나머지는 얘는 여기 있어. 공명 부정. 그 다음에 부기 부정. 자, 부기 공명은 세트지. 부기는 뭐야? 부잖아. 돈 많은 거. 그리고 공명은 뭐야? 명예잖아. 그러니까 이 공명과 명예가 따지면 속세에 있는 것들 있잖아.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이잖아. 근데 걔네들이 날 뭐 한대요? 끼우고가 무슨 뜻이야? 꺼리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꺼린다. 즉 나는 걔네들이랑 친하지 않다는 거는 나는 속세에 있는 것과 멀리 있다. 거리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걔네들을 싫어해서 멀리하는 거야. 걔네가 날 싫어하는 거야. 내가 과거 안 하고 내가 그 직급 버린 거야. 근데 걔네들이 날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슨 표현이다? 주객 전도식 표현이야. 왜냐면 얘네가 날 싫어한 게 아니라 내가 얘네를 싫어한 거니까. 주객 전도식 표현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청풍명월 푸른색 바람이랑 명월 밝은 달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물어봤어. 내 친구는 누구? 자연. 그래서 어떤 벗이 있사올고 친구로 취급했어. 무슨 법이야? 자연이 친구래. 의인법이지. 그리고 어떤 벗이 있사올고 없다? 없다. 자연 외에 다른 벗은 없다. 서리적인 표현. 그래서 단표누항의 헛된 해음 아니하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단표누항 아시죠? 누항은 뒤에 누항사 나올 거지만 세속, 속세란 뜻이고요. 단표 했어요. 옆에 정확히 나와 있나요? 네,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바가지의 물이란 뜻이야. 표주박에 담아있는 소박한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단표누항의 헛된 생각, 해음이 생각인 건 아시죠? 쓸데없는 생각 안 해. 쓸데없는 생각이 어디에 대한 생각이야? 속세에 대한 생각이야. 그치? 자연에 대한 생각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한 번만 딱 쓸게요. 단표누항. 알면 안 써도 된다. 자, 모르겠는 것만 써. 단표누항 하면 이제
소박한 삶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야. 소박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단사? 써야겠네. 단사, 표음. 자, 그 다음에 안빈낙도 확인할 건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그거 말고. 자, 그 소박한 나물. 박주 산채. 그치? 박주 산채. 세트야, 세트. 박주 산채 단사 표현. 이건 안 써도 되겠지, 그러면? 자, 너네 필요하면, 아니다, 쓰자. 자, 안빈, 낙도, 안분, 지족. 하나 더 너네가 맨날 못하는 거. 빈이, 이 정도면 나올 때 되긴 했어. 그치? 빈이, 무언이 있죠. 내가 빈곤해도 다른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아니한다. 아니 못자. 없다. 다시. 안빈낙도, 안분지족, 빈이, 무언. 그 다음에 단사표음, 단표, 누항, 박주산채. 얘네들은 세트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한자성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쓸데없이 무슨 생각 안 해? 속세에 생각 안 할 거야 라는 얘기고요. 아무타. 자, 마지막 결사의 부분이야. 결사의 아무타는 아무튼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년행락. 무슨 뜻이야? 100년이 인생이야.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것은 즐길 낙자의 행 있잖아. 인생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것이 이 정도만 한들 어찌하겠는가라는 거야. 이 정도만 하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즐긴 자연의 수준이 있잖아.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어찌하겠는가. 무슨 말이야?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하리 해서 만족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만 한들에서 끊어요. 이까지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얘가 최초의 작품이니까 무슨 격 가사다? 정격 가사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정격 가사의 특징을 지키거든요. 자, 보세요. 글자 수 어떻게 된다고요? 세보세요. 3, 백년행락 2, 5글자, 이만한들 어찌하리. 설명했잖아요. 어찌하리 4글자인데 아닌 건가요? 아니요. 자, 어찌하리는 원래 사실 원문은 아니고요. 원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찌리라고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예요? 3이거든요. 그게 아니어도 이 정도는 뭐 오차 법의입니다. 그래서 3543 했으니까 얘는 무슨 격가사? 정격가사.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 시조. 그 전에는 향가에서 왔다. 라는 얘기죠. 됐나요? 잠깐만요. 학습 활동에 있는 거는 따로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미안, 빨리 가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집 가서 목계장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학습지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숙제는 제가 오늘 진도 나간 태평천하랑 상충곡 초음도 풀 수 있으면 푸세요. 거기까지 자습서 풀어오시고요. 제가 드리는 숙제 해오시면 되거든요. 일단 드릴게요. 열심히 끝낸다고 끝냈는데 50분이 되었어요. 자, 일단 볼게요. 뒤로 넘긴다. 한 권씩 가진다. 아니야, 기분 탓이야. 아니야, 넣으면 안 돼. 설명해야 돼. 나한테 다음 주에 학습활동 저거 상주곡 해야 된다고 얘기해줘. 성경이 아재가 성경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거 있는 성경대로 있는데. 나 설명할게. 기다려봐. 자, 볼까? 그러네. 자, 체크한다, 얘들아.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진도를 뭐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넣은 거예요. 다음 주 것도 미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작품별에서 태평천하 있죠. 체크. 2014년 태평천하 1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3- 잠깐만. 아, 3-2인가 보다. 아, 네. 3-2. 단원 집중 3-2 체크. 잠깐만요. 3-3.
얘들아, 봐봐. 뭐, 단원 집중 다 체크긴 한데, 다 체크해봐, 단원 집중. 근데 여기서 오늘 진도 나간 것만 푸세요. 그래서 상충곡이랑 태평천하 푸시면 되고요. 최다 빈출 오답도 마찬가지로 오늘 진도 나간 푸세요. 그냥 위에서부터 작품별 체명식 태평천하까지 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그거들만 풀면 제가 세봤거든요. 별로 안 돼요, 문제수가.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푸는 것으로 태평천하랑 미안 상충곡까지 체크해. 작품별 다 체크하시면 되겠네. 쭉 풀면 되겠네. 미안. 자, 밑에 있는 거 2개 빼고 다 풀면 되겠네. 근데 시험 범위만. 알겠지? 자, 고생하셨고요. 가셔도 되고요. 자습서는 기본 숙제인 거 아시죠? 네, 고생하셨고요. 얼른 가십시오. 공지 안 한 거 없지? 다은아 미안. 얼른 가. 안녕. 무슨 소리야 이게.